안녕하세요. 김성준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책 사자 웃으며 키우기 제 4장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저자로서 이제 저자 직강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로 코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자녀들의 진로 코치, 진로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진로입니다. 내가 미래에 어떤 것을 하고 살까? 내가 어떤 분야로 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코치 역할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진로 코치 역할을 하지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성적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진로 코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성적이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진로를 설정하고 어떤 분야로 가야 할지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살피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달라요.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주목하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개척하며 어느 분야로 가서 살지를 고려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특성에 맞춰진. 그러나 학교는 현실적으로 이제 성적에 맞춰진 이제 진로 코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아이들 자체에 좀 주목하고 그 아이들의 특성에 좀 주목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진로에 대한 소스들, 또 진로에 대한 좀 내용들, 또 진로 설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팁들을 좀 고려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이외에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부모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은 이제 학교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진로 코치를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아이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부모가 그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살펴보고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진로에 대한 정보들을 주고 또 어느 분야로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팁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진로 코치가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치는 도와주는 것이죠. 코치는 그 단어가 이제 원래 마차를 뜻하는 것이죠. 마차는 손님을 기다립니다. 택시와 같죠. 그래서 손님이 타면은 그리고 손님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손님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마차가 우리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자녀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게 코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의 실제적인 필요들, 그리고 실제적인 요청들, 또 실제적인 이제 관심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부모님이 하나하나 채워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 어떻게 진로 코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이제 제 4장 사자에게 진로 멘토링을 하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글을 썼는데요. 이 글을 바탕으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기 이제 제가 사자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춘기 자녀의 약자입니다. 근데 이 사춘기 자녀가 어떤 아이들이냐? 비단 중고등학생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사춘기는 초등학생도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한 3학년만 돼도 사춘기의 경향성이 이미 나타나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도 사춘기예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이제 사춘기를 준비하는 시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실 때 뭐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다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죠.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런 진로로 가면 좋겠다. 그러한 이제 바램들이 있죠. 그리고 욕심이 있죠. 그건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진로 코치가 될 때는 최대한 객관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의 특성, 우리 자녀들의 재능, 우리 자녀들은 어떤 걸 원하는지 이 부분을 객관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부모님의 원하는 것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을 아이에게 이제 주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인생, 자신의 진로를 온전히 잘 개척하고 살아갈 때 우리 부모가 온전히 도와주기 위해서는 최대한 우리 자녀를 객관화 시켜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아이들을 보면서 진로에 대한 팁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님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이면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서 좀 전문직을 가지고 좀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이제 직업들을 보면은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업, 좀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 또 사회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전문직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로 코치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갈 때는 우리 아이가 정말 뭘 원하는지, 우리 아이가 정말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생각하는 직업, 혹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 혹은 전문직이라고 이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들, 그것을 자녀들에게 주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로 코치로서, 객관적인 진로 코치로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진로 코치가 되기 전에 이제 훈련으로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우리 애를 봐라. 그리고 객관화 시킨다라는 것은 우리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 우리 아이의 정말 본연 자신의 그 본연적 속성으로, 특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 혹은 부모님이 이제 속으로 원하는 자녀에게 주입하고 싶은 그런 직업군들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객관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실제로 어떤 분야로 가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이 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화되지 않고서는 그러면 결국엔 나중에 다 문제가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제 공부를 엄청 잘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제 부모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공부 잘하면 의대 가야 돼.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면 이과 쪽이면 의대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계 쪽이라면 뭐 법대나 경영대를 가야 된다. 그런 이제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과 학생인데 공부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부모가 야, 너 공부 잘하니까 의사 돼야 된다. 너무 쉽잖아요. 그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 그러면 아이는 그거 엄마 아빠 말을 듣고 또 사회적 인식이 있으니까 야, 공부 잘하면 그래 의대 가야 돼 하고 갔다고 해보세요. 그럼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 대학생이 돼서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그게 왜 그러냐? 자기 주도적인 진로 선택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진로 코치 역할을 해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결정은 아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옆에서 결정하는 것까지 너무나 깊게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의사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뭐 공부 잘하니까, 사회적 인식에 의해, 또 부모가 원하니까, 그래서 그냥 가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생이 되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 내 인생인데, 부모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인데, 내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 의학 공부 마음에도 안 들고 내 적성에도 안 맞는데, 나 의사 되기 싫은데, 그러다 고민하고 의대를 포기하고 나오는 아이들이 여러분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제 의대 진학했는데도 아닌 것 같아,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하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부 잘하면 이과에 가야 돼. 그리고 부모가 원하니까 넌 여기 가야 돼. 그냥 주입돼서 진로 선택이 되면은 나중에 아이는 후회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체성을 가지는 그 결정하는 그 나이대가 되면, 물론 청소년기 해야 되지만 그 나이대가 이제 청년기로 넘어가면 결국 청년기의 어느 시점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야. 내가 잘못 왔네. 내 이과에 잘못 왔네. 내가 그만둬야겠다. 내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거 해야지. 그때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는요,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진로 코치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로 코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로 코치는 우리 자녀들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단순히 야, 너는 무슨 과 가야 돼, 너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 부분이 아닙니다. 먼저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 신앙 안에서 오는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가장 먼저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공부하고 그렇게 이제 학창시절 보내고 대학 가고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정체성에 대한 부분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역할은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 말씀 좋아하는 한 구절을 말씀드릴 텐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 안에 우리 자녀들, 우리 어른들도 포함되지만 오늘은 자녀에게 포커스 맞추니까요,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 족속은 혈통, 핏줄로 바꿔도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핏줄이에요. 그 가족이죠. 우리 하나님과 우린 가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신 거죠. 그리고 거룩한 나라. 여러분, 거룩한 나라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나라입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성경시대 가장 존귀했던 존재가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왕은 정치적인 지도자고 제사장은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왕같은 제사장,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족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태어난 거지. 부모 안에서 태어났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녀를 맡겨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바로 우리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가정 안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 때 우리 자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로 성장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잘 도와줄 수 있는 신앙 안에서 잘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이에요. 택하신 하나님의 혈통이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암송도 시키시고 수시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택한 하나님의 혈통이야. 너 하나님 자녀야. 그리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귀한 존재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계속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 가면은 비교 평가 속에 살고 있어요. 비교 당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열등감도 느끼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열등감 가지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힘들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말씀하신 정체성은 너는 소중한 자녀라는 거예요. 너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왜 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세워주셨는지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 놀라운 빛, 복음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요.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워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라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라고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 자녀들이 귀한 존재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선포하고 사는 겁니다. 그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모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을 선포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느 분야에서 일할 때 항상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미래를 살아야 되냐. 지금부터 그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 그 인생이 계속 연결돼서 미래에 이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목적,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이 이제 기독교적 용어로 바꾸면 비전인 것이죠. 비전은 보는 겁니다. 보는 거. 인생은 보는 것이 결정합니다. 무엇을 보고 내가 나아갈 것이냐? 그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보면서 그 비전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달려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목적을 구체적으로 인생 가운데 실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걸 내 삶 속에서 구체화시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과제, 삶의 내용이 바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 삶의 과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든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가수가 되든 연예인이 되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깨우치고 인식하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될 때, 정확하게 인지가 될 때, 그 다음 미래를 향한 이제 구체적인 자기 설계를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진로에 대한 이제 설계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구체적인 이제 인생의 진로를 이제 설계할 때, 계획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은 뭐니 해도 재능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다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 청소년 자녀들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재능이 뭐야?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저 재능이 없는데요, 이렇게 답해요. 여러분, 재능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왜 재능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비교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랑 나랑 비교했더니 제가 더 재능이 많아. 그럼 나는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잘 합니다. 피아노를 잘 치고 노래도 좀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아노 예를 들어볼게요. 피아노를 오랜 시간 쳤는데요. 저 피아노 잘 쳐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피아노과 학생,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 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 옆에서 피아노를 쳐요. 그럼 제가 피아노를 옆에서 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등장한 순간, 저보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등장한 순간 제 재능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은 비교 평가하면 있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아노를 치는데 나보다 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나타나죠. 우리 주변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우리 학교에서 축구를 제일 잘해 할 수 있죠. 그런데 나보다 축구 잘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죠. 그 사람이 옆에 온 순간 나의 축구 재능은 비교 평가 속에 나의 재능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축구 하다가도 나보다 잘하는 애가 옆에 등장하면 난 축구 재능이 없나 봐 하고 안 하게 돼요. 피아노를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옆에 더 잘하는 애가 나타나면 슬그머니 이제 피아노 제가 있어서 내가 못 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 평가하면 재능이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비교 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재능을 체크할 때는 제발 비교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의 재능을 체크할 때요, 절대 옆에 아이들 같이 비교하면서 우리 애가 재능이 뭐지를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교 평가하면은요,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도 상처받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팁을 드릴 때 그게 장애 요소가 됩니다.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볼 때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재능 중에서 많이 발현되는 재능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지, 옆에 애랑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뛰어난 재능이 뭔지를 찾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자녀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림도 좀 그리고 운동도 좀 할만하고 공부도 곧잘 좀 하고 여러 재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많이 발현되는 재능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재능 찾기의 핵심이에요. 비교 평가하지 말고 우리 자녀만 주목해라.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주목해라.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발현되는 것을 찾아라.
그것이 이제 진로 코치로서 여러분이 역할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일전에 이제 제가 강의도 이제 많이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간단히 또 언급을 할게요. 그것은 이제 하워드 가드너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학과 교수의 다중지능 이론의 근거에 봤을 때 재능의 영역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워드 가드너가 얘기한 이제 재능의 영역은 언어지능, 논리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성찰지능, 자연친화지능 한 8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지능에서 이제 재능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능을 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언어지능은 당연히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지능, 그 지능에서 재능이 나오는 거죠. 우리 자녀들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또 잘 듣고 잘 쓰는 우리 아이들이 있죠. 언어지능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언어지능을 또 체크할 때 기준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요, 그 단어, 우리 자녀들이 사용하는 이 단어를 좀 여러분 분석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또래 아이들보다 좀 더 어려운 단어를 쓰든지 혹은 더 많은 풍부한 어휘를 사용한다면 언어지능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논리수학지능인데요. 논리수학지능은 수학의 이제 규칙을 찾아내는 지능이에요. 그래서 2, 4, 6, 8, 네모가 뭐죠? 10이죠. 2, 4, 6, 8, 10. 이게 수학의 이제 규칙을 이제 찾아서 답을 맞추는 능력인데요. 이게 바로 논리수학지능입니다. 논리수학지능.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이 지능이 높겠죠. 자, 그 다음은 공간지능입니다. 여러분, 공간지능은 공간 안에 이제 사물을 배치할 때 최적의 균형 잡히게 잘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공간지능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거나 혹은 디자인을 잘 하는, 그리고 정리를 잘하는 학생이 이 지능이 높은 거죠. 여러분, 공간, 이 도화지라는 공간 안에 내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최적의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이게 미술과 관련된 것이죠. 그 다음 공간 안에 도화지 위에 내가 그림을 그려서 디자인했을 때 가장 이제 멋있는 디자인이 될 수 있는, 그 디자인도 연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방 배치, 방 안에 이제 가구를 배치하는데 어떤 가구를 어디에 넣어야지 가장 최적의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리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간지능이 높다고 볼 수 있죠. 또 운전을 잘하는 것도 이제 공간지능과 관계가 됩니다. 앞차와 뒷차와의 이제 공간 안에 이제 주차를 하는 경우에 내가 어떻게 차를 넣어야 가장 그 공간 안에 최적의 상태로 주차를 할 수 있을지를 계산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 중에 운전, 특히 이제 주차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간지능이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음악지능은 이제 음악, 특히 이제 악기 연주와 이제 관련이 많이 됩니다. 악기를 이제 연주할 수 있는 능력.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리듬, 계명, 음정에 맞게끔 악보를 보고 연주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음악지능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운동지능은 이제 운동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유연성과 지구력과 아주 밀접합니다.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지구력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신체운동지능과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뭐 발레라든지 혹은 요가라든지 혹은 뭐 오래 달리기라든지 그걸 해보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구력과 유연성, 이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대인관계지능. 대인관계지능은 이제 친구 관계를 잘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죠. 친구 많고, 친구 좋아하고, 그 다음 친구 사이에서 주도하길 원하고, 뭐 반장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우리 자녀가 있다면 이제 대인관계지능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자기성찰지능인데요. 이 자기성찰지능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요. 내가 누구지? 그리고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개선되어야 될 점은 무엇일까? 내가 좀 더 발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지능이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생각이 많은 자녀들 있죠. 특히 이제 고민이 많은 그 고민 중에 대표적인 고민이 내가 너무 부족해. 내가 좀 더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발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만나고 와서는 내가 실수한 거 없나? 말 실수한 거 없나? 내가 뭐 그 아이한테 상처 준 거 없나? 말로써 그런 거 막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자녀들은 지금 자기성찰지능 때문에 지금 작동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자기성찰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주변으로부터 착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듣게 되죠. 왜? 생각이 많고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니까 당연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착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지막은 자연친화 지능입니다. 자연친화 지능은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에 대한 동정심이 있는, 그래서 동물, 식물을 사랑하는, 그것이 자연친화 지능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 이제 화분이 많은 이제 집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자연친화 지능이 높은 거죠. 뭐 어머니가 높든 아버지가 높든 이제 높은 사람이 화분을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도 이제 자연친화 지능이 높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쓰러진 고양이를 발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쓰다듬어 주든지 뭐 동물보호센터에 전화하든지, 그건 자연친화 지능이 높은 거예요. 그러나 자연친화 지능이 낮은 사람은 쓰러진 고양이가 보이지가 않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집에 들어갔을 때 화분이 시들어 있어요. 그럼 자연친화 지능이 높은 사람은 바로 가서 물을 줘야 되는데, 자연친화 지능이 높지 않은 사람은 시든 꽃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이 8가지 지능 중에서, 이 지능에서 재능이 나온다고 했죠. 이 8가지 재능 중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어떤 지능이 많이 발현되는가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우리 옆에 친구들, 옆에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과 비교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8가지 지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8가지 지능은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8가지 중에서 많이 발현되는 걸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연구한 것이 바로 EBS 다큐 프라임입니다. EBS 다큐 프라임에서 다중지능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샘플 조사를 이제 4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4명의 연구 조사 결과, 어떤 결과가 EBS에서 도출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8가지 지능 중에 상위 3가지 지능이 맞아 떨어지는 직업을 택할 때 그 사람은 성공하고 그 일을 즐겁게 해낼 수 있다. 이게 EBS의 연구 결과였어요. 그 다음 2번째 결과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위 지능 하나는, 우리 아까 이제 8가지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뭘까요? 그 중에 자기성찰 지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EBS 다큐 프라임에서 샘플 조사 4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의사 선생님 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인데요. 그 의사 선생님의 지능을 조사해 봤더니 자연친화 지능, 그 다음에 수학 논리 지능, 논리 수학 지능, 그 다음에 자기성찰 지능, 이 3가지가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의학의 길을 갈 때 이과잖아요. 그래서 논리 수학 지능이 중요했다는 것이고요. 객관화돼야 되고, 분석하려면 객관적인 시각, 논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은. 그래서 그 지능이 중요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존재를 사랑해야죠. 의사 선생님은 존재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친화 지능이 높았고, 그리고 내가 수술을 할 때 실수한 게 없는지, 처방을 했을 때 실수한 게 없는지를 계속 돌아봐야 되니까 자기성찰 지능이 높은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2번째는 우리나라의 이제 유명한 디자이너를 샘플 조사를 EBS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유명한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던 상위 3가지 지능은 공간 지능,
디자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도화지 위에서 구도를 잡는, 그래서 공간 배치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림 그릴 때. 그래서 디자이너라는 이 직업과 맞아 떨어졌다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언어 지능이 높은데, 언어 지능은 이제 본인이 디자인 것을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언어 지능이 중요했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자기 성찰 지능이 높게 나왔어요. 내가 디자인한 것이 뭐 실수한 게 없는가를 계속 성찰하는 것이죠. 돌아보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지능과 디자이너라는 직업과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조사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발레리나를 이제 지능 조사해 봤더니 신체 운동 지능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지능이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성찰 지능이 높았어요. 발레리나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유연성, 지구력이 중요하고요. 신체 운동 지능이. 그 다음에 발레는 사람들 앞에서, 관중들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인관계 지능이 중요했다는 거죠. 사람 관계,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떨지 않고 할 수 있는 지능은 이 대인관계 지능과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발레했을 때 그 동작이 실수한 게 없는가를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성찰하기 때문에 자기 성찰 지능과 관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샘플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싱어송라이터였어요. 싱어송라이터의 지능을 조사해 봤더니 음악 지능이 높았고, 그 다음 언어 지능이 높았고, 그 다음에 자기 성찰 지능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싱어송라이터는 이제 작사 작곡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작사를 하려면 언어 지능과 관계되고, 작곡을 하려면 음악 지능과 관계가 되고, 자신이 작사하고 작곡한 그 곡이 뭐 틀린 게 없는가를 계속 고민해 보니까 자기 성찰 지능과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EBS 다큐프라임의 이제 샘플 연구 결과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위 세 가지 지능과 맞아 떨어지는 직업을 택할 때 그 사람은 그 직업을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게 되고 성공하게 된다라는 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성찰 지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상위 지능에서 샘플 연구에서 나온 것은 자기 성찰 지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연구 결과 100% 동의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상위 세 가지 지능이 뭘까요? 언어 지능 제가 높고요. 그 다음 음악 지능이 높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지능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성찰 지능도 높은데요.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자기 성찰 지능 빼놓고. 자, 저는 이제 교수이면서 이제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목사를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라는 직업, 목회자라는 직업.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언어 지능이 중요한가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매주 설교를 하고, 뭐 수요 예배 설교, 금요 예배 설교, 새벽 설교, 뭐 설교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설교문을 짜야 되고, 그 다음 설교해야 돼요. 언어 지능과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목사님은 찬양 관련된 사역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음악 지능이 중요해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계속 사람을 만납니다. 신방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대인관계 지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진 상위 세 가지 지능이 목회자, 목사라는 직업군과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게 이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성찰 지능은요, 개발이 됩니다. 자기 성찰 지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개발이 돼요. 큐티 하고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자기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잖아요.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제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더니 이런 부분이 제가 부족하고 실수한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회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성찰을 많이 하잖아요. 큐티도 말씀에 나를 비추어 왔을 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삶을 살기 위해서 적용하는 거.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말씀의 실천을 하겠습니다. 결단하잖아요.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 우리 신앙생활 하는 내용들이요. 다 자기 성찰 지능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직업 얘기를 했잖아요. 직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논의를 할 텐데요. 직업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모로서 야, 너는 이제 지능 이런 세 가지가 나왔으니까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어찌 보면 결론을 내리듯이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직업 한 가지를 얘기하면 그 직업의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제시하는 그 직업 한 가지는 대부분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 혹은 부모가 내면에 원하는 직업, 이거를 말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직업이 규정이 돼버려요, 우리 자녀들한테. 근데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지만 그 직업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직업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직업 한 가지가 아니라 적어도 5가지 이상은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중에서 아이들이 선택하게끔. 그러니까 부모 역할은 오픈해서 정보를 주는 거예요. 너가 이런 이제 3가지 지능을 엄마 아빠가 봤을 때는 높은 것 같아. 그리고 물어봐요. 너는 어떤 것 같아? 너가 생각하기에 8가지 지능 중에 어떤 게 3가지 높은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아이가 얘기한 것과 부모가 얘기한 것과 비교해 보세요. 그럼 중복되는 게 많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의 의견을 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이는 본인의 재능으로 이런 3가지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와 같이 토론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토론하는 겁니다. 너 3가지, 제 예를 들어볼게요. 야, 성중아, 너는 언어 지능이 높게 나왔어. 그리고 음악 지능이 높게 나왔고 대인관계 지능이 높게 나왔어. 자, 이거와 이제 연결되는 직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얘기해 볼까? 아빠가 생각하기에 목회자, 성직자로서 딱 맞지 않을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글 많이 써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만나면서 상담, 신방 많이 해야 되니까 대인관계 중요하지 않겠어? 제시할 수 있어요.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엄마가 인터넷 봤더니 음악치료사라고 있더라고. 음악치료사도 맞지 않을까? 음악 지능과 관계되지. 그 다음에 치료는 이제 상담과 관련되니까 언어와 또 관련이 되겠지. 그 사람을 계속 만나면서 치료를 해 나가야 되니까 대인관계 지능도 연결이 되겠지. 음악치료사 어때?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3가지와 맞아 떨어지는 직업이 또 어떤 게 있을 것 같아? 저는 사회복지사도 되지 않을까요? 사람 계속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의 업무를 하려면 대면에서 언어도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음악적인 부분으로, 사회복지, NGO,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특수 사역으로서, 음악이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로하고 또 희망을 주는 그런 NGO 일을 또 사회복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아이가 또 제안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즉흥으로 제가 해보는 거예요. 여러 직업군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딱 하나를 그래 너는 3가지 지능이 있으니까 이 직업을 하면 좋겠어 라고 규정하시면 안 돼요. 아이와 자녀와 소통하시면서 부모의 의견도 내고 자녀도 자신의 의견을 내서 찾아서 맞춰가는 거죠. 그리고 오픈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너 이거 했으면 좋겠어. 이거가 맞는 것 같아. 아니에요. 펼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선택하고 그리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디테일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째 팁을 드릴게요. 2번째 팁은 아이가 열정적으로 하는 행동과 일을 찾아라. 열정.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재밌게 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에서 빛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일을 해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부모로서 여러분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자녀가 일하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아이가 열정적으로 하는 행동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행동과 일을 찾아서 그것을 이제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연결시켜 주는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열정적으로 하는 일 뭐가 있을까요? 땀 흘리면서 밥을 안 줘도 밥 시간이 지나도 계속 땀 흘려서 하는 일, 너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걸 갖고 있는 아이라면 그 아이는 행복한 아이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른들도요, 정말 땀 흘려서 밥 주지 않아도 나는 이거 한다, 너무 나는 행복하다, 그 일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분이시죠. 우리 자녀들이 그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행복하게 하는 일, 행복하게 하는 행동, 밥 안 줘도 그거 난 한다, 그런 열정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일, 그걸 택한다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만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많은 아이들이 밥 안 먹고 하는, 아주 열정을 다해서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게임하는 것이죠. 그렇죠? 게임은 뭐 열정적으로 밥 안 줘도 막 계속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게임 외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열정을 다해서 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찾아보세요. 있어요. 아, 우리 애는 게임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게임 외에 열정을 다해서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책에서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 코카콜라의 전 회장이 있어요. 좀 오래 옛날 분이신데요.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코카콜라 회장이 있습니다. 그 분이 이제 코카콜라를 이제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컴퍼니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기반을 쌓은 전 코카콜라 회장이신데요. 이분이 했던 이제 명언이 있습니다. 그 명언이 뭐냐면, 나는 코카콜라를 정말 사랑하고 코카콜라에 미쳐 있습니다. 사람들의 혈관에는 붉은 피가 흐르지만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릅니다. 아, 명언이죠.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와, 정말 이분은 코카콜라 회장 할 만한 분이신 거죠? 회장할 자격이 있는 분이세요. 사람들의 혈관, 우리 혈관에는 피가 흐르지만 본인의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코카콜라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어디에 우리 자녀들은 열정을 다합니까?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어디에 정말 최선을 다합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구체적인 팁을 드리면은, 인생 동사 찾기 게임을 우리 자녀들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 심장을 뛰게 만드는 열정 동사, 자기 인생을 표현하는 동사, 자기 인생을 이끄는 인생 동사, 그 동사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뭐 복잡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쉬운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그 동사를 찾아서 동사를 써보는 겁니다. 물론 수만 개의 동사죠. 동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쓸 수는 없고요. 그냥 생각나는 동사를 그냥 다 나열해 보는, 포스트잇에 적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잇 하나당 동사 하나를 다 써가지고 쫙 전시해서 우리 자녀가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3가지 정도를 선택하게 하세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연구해 봤더니, 제가 첫 번째로 재능 얘기했잖아요. 그 재능, 다중지능 그 이론에서 얘기한 그 지능의 영역, 재능의 영역과 관계된 단어들을, 동사를 한번 찾아서 쓰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중지능 그 이론에서 우리 자녀의 상위 3가지 지능, 그때 이제 체크해 본 것과 이 인생 동사 찾기에서 우리 자녀들이 선택한 단어와 비교하면서 그 진로에 대한 팁을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체운동 지능과 이제 관련되는 단어는 뭐겠어요? 여러분 막 만드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만든 예를 하나 들어보는 거예요. 신체운동 지능과 관련된 단어는 뭐 활동하라, 달려라, 참아라, 유지하라, 뭐 지속해라. 그 다음에 공간지능과 이제 관련된 단어, 그려라, 만들어라, 정리하라, 창조하라. 대인관계지능과 관련되는 단어,
일으키라, 협동하라, 사랑하라, 함께하라, 어울려라, 이끌어라. 논리수학지능과 관련되는 단어, 조직하라, 계산하라, 분석하라, 계획하라, 명령하라.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저의 예를 한번 제가 만든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언어지능과 관련된 단어, 써라, 들어라, 말하라, 연설하라, 가르치라. 음악지능과 관련된 단어, 연주하라, 노래하라. 그 다음에 자기성찰지능과 관련된 단어, 생각하라, 반성하라, 고민하라. 자연친화지능과 관련된 단어, 불쌍히 여기라, 품어주라. 등등 여러 단어들이 나오겠죠. 저는 이걸 명령형으로 썼어요. 좀 더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동사를 명령형으로 표현해 본 겁니다. 여러분도 이 다중지능 이 8가지 영역과 관계되는 여러 동사들을 한번 쫙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포스트잇 하나에다가 동사 하나를 써서 아이와 함께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해보는 겁니다. 너의 인생을 이끄는 단어가 뭐냐? 가장 너가 선택하고 싶은 단어 3가지가 무엇이냐? 너의 인생을 표현하는 단어 3가지가 뭐야? 한번 찾아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해보는 거예요. 아빠도 해보고 엄마도 해보고 아이도 해보고. 여러분, 저의 이제 인생 동사 3가지를 찾아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제시한 이 단어 중에서 3가지를 선택해 보라라고 한다면 저는 언어지능에서 말하라 그거 하나를 선택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지능에서 2개가 선택될 것 같아요. 하나는 협동하라, 또 하나는 이끌어라. 총 3가지. 그래서 저는 이제 교수잖아요. 교수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뭔가를 해야 돼요. 수업도 함께 하는 거죠.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협동하라가 딱 연결되죠. 그러면서 교수니까 학생들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끌어라가 또 연결되죠. 그리고 교수니까 계속 말하죠. 말하라랑 연결되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선택하는 요 3가지의 인생 동사 안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진로 방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선택한 이 단어 말하라, 이건 언어지능과 관련되죠. 그 다음에 협동하라, 이끌어라는 대인관계지능과 관계되죠. 제가 아까 전에 제가 가진 상위 3가지 중 말씀드렸잖아요. 언어지능, 그 다음에 대인관계지능, 음악지능이라고 했잖아요. 딱 중복이 되잖아요.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한 상위 3가지와 그 다음에 이 재능에서 택한 상위 3가지와 비교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이제 미래 진로 방향을 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고 또 같이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다음 달에 제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기대해 주세요. 다음 달에 이제 계속 제가 알려드릴 팁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도록 도와주라, 시대 변화에 관심을 가져라. 요즘에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시대 변화에 관심을 가져라. 봉사활동을 진로 탐색의 기회로 활용하라. 취미생활에서도 진로를 발견해라. 아이가 원하는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줘라.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책을 읽게 하라. 관계중심적인 아이로 키워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의 본보기를 소개하라.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면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라. 굉장히 많죠, 팁이. 요거는 제가 2부로 다음 달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대해 주시고 또 계속 시청해 주시고 또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진로 코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진로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진로를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진로 코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이제 뒷부분에 같이 기도했는데요. 강의할 때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듣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 자녀가 꼭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미래에 이제 나아가는 진로의 방향 가운데서 자신이 하는 일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의 지금의 삶 그리고 미래의 삶을 축복하며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꼭 깨닫고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힘이 들 수도 있고 지치기도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과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의 방향, 진로의 내용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해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재능을 잘 탐색해서 그 재능이 쓰여질 수 있는 영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즐겁게 열정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의 진로 코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잘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로 코치로서 우리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잘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